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이라는 노래입니다. 매번 여쭤보는 거지만 혹시 알고 계시던 노래?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목이 굉장히 용감한 제목입니다. 오. 왜냐하면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목을 쓰는 건 굉장히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시에서도 무엇과 무엇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이건 굉장히 용감한 제목이에요.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의미적으로 어떤 등가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과나 와 같은 조사로 연결될 때 얘와 얘의 힘이 너무 균등하잖아요. 그래서 의미도 되게 클리셰하게 그렇게 비춰질 공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4개나 붙여놨네. 그러니까 4개 붙이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아, 오히려. 꿈과 책 이랬으면 별로였을 것 같은데 아, 꿈과 책과 힘과 벽 이게 제목이니까 어쨌든 이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겠던데? 저 이 노래 듣고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이 꿈이 시작된 어떤 작은 방에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어떤 소년 하나가 아주 조그맣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할 때 해가 뜨고 지는 것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강박, 예민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부려놓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그러니까 이제 의미 없이 가는 시간이니까 텅 빈 마음이겠죠.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그쵸, 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소음처럼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나의 어떤 꿈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래는 그냥 소음에 불과한 거죠. 그쵸? 꼭 담은 입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 이런 표현도 좋더라고요. 삐져나오는 내가 감추고 싶었는데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킨 거지. 후 하고 한숨을 내쉰 거지요. 그랬더니 반응하는 사람이 있네. 아버지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본인도 찔린 거야. 화자 본인도. 사실 맞거든. 왜냐하면 둘 사이는 갈등 관계니까. 그 노래를 소음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아버지인 거지. 이 작은 방에 이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대체로 우리가 꿈을 가질 때 또는 꿈이 발현이 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등 관계는 부모님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꿈이 뭐였을까? 이걸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어릴 때 꿈은 고정되지 않잖아요. 사실 난 어저께 공룡도 되고 싶고 오늘은 뭐 다른 게 되고 싶고, 그 되고 싶은 무언가가 사실 직업은 아니거든요. 직업은 그 꿈꾸기의 부산물일 뿐이지 직업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꿈꾸기를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되게 추상적입니다. 되게 막연하고요. 그게 꿈이에요. 이게 실현 가능해서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이때는 어디 학교를 가가지고 뭘 배우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이후에 어떤 현실적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사실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꿈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은 반대가 너무 심해. 집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선으로 선택한 게 책 읽기, 글쓰기. 근데 그때 제가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뭘 쓸지를 몰랐고요. 일단 하다 보니까 시가 어느 날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어떤 시적인 에너지가 확 솟아올라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시인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제가 시인이 됐잖아요. 시인이 되는 것만으로 꿈을 실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이 됐다라고 했을 때 되는 것만으로 꿈이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모든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얻었다고 해서 그의 꿈이 실현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속에서 무한히 계속 어떤 사람은 꿈꾸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록 내가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을 직업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옛날에 막연히 꿈꾸었던 시인인가? 이거는 계속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소 이 꿈꾸는 자기 자신, 갈등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왜소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뭐 이런 화자로 그려져 있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어른이 된 걸까?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클리셰인 게, 어른이 됐다고 해서 꿈이 포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다시 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요새 이제 친구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실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꿈이 없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나중에 그 꿈꾸기가 시작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나 봐요. 그 나이 때는 모두 꿈을 지녀야 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당신도 그 나이 때 꿈이 있었습니까? 지금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질문을 받는 친구들의 꿈꾸기를 방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상상력이 부족하잖아. 넌 뭘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좋아하는 거 없어요. 물론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겠죠. 그럼 좋아하는 게 없으면 좀 지켜봐주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아, 얘는 이걸 좋아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그려져 있죠.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어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려져 있죠.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 바쁜 나날들. 책과 힘과 벽을 다 부정적으로 봐도 이 사람 꿈이라고 하는 걸 아직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눈치 보면서, 어쨌든 그러고 보니 나한테 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러면 계속 그 꿈 생각을 하면 물론 괴롭지. 내가 예전에 꿈꿨던 것들과 현실에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현실의 영역 안에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잖아요. 뒤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무책임한 격언이라고 했지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야 돼. 좀 작아도 되지. 그런데 이 말에 뒷말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래요. 일본의 삿포로 농학교 교감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뒷말이 있더라고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뒷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와, 뭔가 이 세계에서 크게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이 세계를 뭐 완전히 막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물론 바꾸고 변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한테 강요되었던 야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은 실은 인간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야망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클리시하게 사용하는 이 격언들, 무책임한 격언이라고 알고 있는 이 격언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막 호연지가 강조하고 막 그러잖아.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있다고 해봅시다. 배를 탄 사람들 100명이야. 그 100명이 전부 다 바다를 호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야망을 가져라를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억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어처구니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날, 두드러기처럼 돋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 더럽히고 말았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드러기처럼 돋은 심술은 뭐야, 그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심술이 나서 그걸 두드러기처럼 표현한 게 재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막 올라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처구니 없던 나의 어린 꿈이에요. 꿈은 원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원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고 표현됐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꿈이 이룰 가치는 지금 아직 여기에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간데도 멈춰서 남겨진 날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루하루가 참 무서운 밤인 걸 잘도 버티는 넌. 이 구절이 조금 문제적입니다. 너라고 하는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상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마도 유년에 그 무서운 밤을 잘도 견디던 너였는데, 지금 이렇게 짐을 지고 더는 못 가, 나는 그냥 여기서 포기할래,
그리고 나 여기 남겨지고 또는 멈춰서고 이런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쓸쓸해요.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무덤덤한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씩 닮아야 할 거야.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현실에 굴복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어떤 푸념 같은 것들, 한숨 같은 것들이 여기 다 배어있는 듯한, 그래서 그 무덤덤한 눈빛을 지닌 어른들처럼, 꿈없이 살아가는 어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현실이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뒤에 가사에는 안 나오지만 코러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아름다운데 쓸쓸한, 약간 벌판 위에 뭔가 혼자 걸어가는, 근데 그게 쓸쓸하기도 하고 뭐 우울하기도 한데 되게 아름다운 느낌? 너는 아직 걸어가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푸념을 하지만 아까 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포기하지 못했듯이 너는 계속 갈 거야. 이런 느낌도 좀 들어서, 가사로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음악이 더해졌을 때에 느껴지는 건 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꿈과 책과 힘과 벽과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꿈인 거죠. 뭐 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의식하니까 내가 이 현실이 어려운 거고 내가 어른이 된 게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의식하는 한 결국 걸어갈 거라는 거. 지금 비록 멈춰섰지만 더는 못 가 이럴 거지만 아마도 그 코러스를 따라서 쭉 그 벌판을 혼자서라도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